2022년 5월의 어느 저녁, 평양 대극장 무대 한가운데 제가 서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같은 노래가 세 번째 흘러나오고 있었죠. 러시아 대표단 20명이 VIP석을 채운 그날,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앵콜을 3번이나 요청하셨습니다. 객석 3,000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누가 봐도 최고의 영광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는 걸요. 이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의 시선을 받는다는 건 총구 앞에 이마를 들이미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노래를 부르면서 객석 왼편을 훑었습니다.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변 핵연구소에서 30년을 일한 사람, 핵물질보다 무거운 비밀들을 가슴에 묻고 사는 남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까지 파랗게 변해 있었죠. 눈빛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네가 위험하다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를 말리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북한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며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무람봉 악단 김정은, 직속 여성예술단 생활 15년 차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무대 중앙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메인 가수들 뒤에서 화음을 넣고 군무 사이에 섞여 노래하는 게 제 역할이었죠. 얼굴이 화면에 잡히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북한에서 유명해진다는 건 권력의 눈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권력의 눈에 들어간다는 건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공연 당일 아침, 남편이 평소와 달리 부엌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 김치말이 국수가 놓여 있었죠. 제가 긴장할 때면 꼭 해주던 음식이었습니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원래 공연 날이면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국수를 먹는 내내 남편이 저를 지켜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헤어질 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평소보다 세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뭘 조심하라는 건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평양 대극장 분장실은 헤어스프레이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메인 가수 김미양 선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눈매를 다듬던 그녀가 뭔가 이상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하냐고 물었지만 선배도 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요. 무대에 서기 직전 선배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악단에서 18년을 버틴 사람, 원수님 앞에서 수십 번 공연한 베테랑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튼이 올랐습니다. 3,000석 객석이 빈틈없이 찼습니다. 중앙 VIP석에 원수님이 계셨습니다. 검은 인민복 차림, 옆으로는 러시아 대표단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외교적으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첫 곡부터 8번째 곡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김미양 선배의 목소리가 극장을 채웠고, 저는 뒤에서 화음을 넣으며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9번째 곡 우리의 국기가 끝났을 때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막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VIP석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죠. 경호원이 무대 감독에게 뛰어왔습니다. 막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앵콜이었습니다. 휘파람을 불렀습니다. 끝나고 인사했습니다. 막이 내려왔습니다. 다들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앵콜, 이례적이었습니다. 김미양 선배의 목에 핏줄이 섰습니다. 같은 고음 역대를 3번 연속 부르는 건 성대에 치명적입니다. 선배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막이 내려왔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경호원이 무대 감독에게 뭔가를 전달했습니다. 감독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원수님께서 저를 지목하셨다고 했습니다. 솔로로 한 곡 더 부르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화음 담당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솔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저를요? 감독도 몰랐습니다. 다만 명령이니 따르라고만 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2명이 쏟아졌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달궜습니다. 3,000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VIP석에서 원수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춤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년간 부른 노래들이 전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객석 왼편에서 남편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잿빛이었습니다. 핵연구소에서 30년을 버틴 사람, 방사능 누출 사고 현장에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던 남자가 저렇게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녀가 왜 그런 표정이야? 역설적으로 그 얼굴을 보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입이 여였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뭘 불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VIP석에서 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미소. 그게 만족인지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줄기를 차가운 손이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귀갓길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양시내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디오에서 혁명가요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원수님 눈에 들면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노예가 되거나 사라지거나. 핵연구소에서 30년 동안 그걸 봐왔다고. 눈에 들었다가 버림받은 사람들.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 지금 내가 그 길목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붉은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보호웨이브 비밀경찰. 앞에 선 남자가 국가안전보위부 김철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다면서요.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두 남자가 현관을 넘어섰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보웨이브가 찾아온 진짜 이유를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제 상상을 얼마나 초월하는지도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웨이브가 다녀간 뒤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들면 잡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치면 그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미양 선배가 사라졌습니다. 보웨이브 방문 이틀 뒤 악단 연습실로 출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장 먼저 와서 발성 연습을 하고 있을 김미양 선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다기보다 말하지 않으려는 눈치였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젓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악단 부단장이 연습실에 들어왔습니다. 전체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20명 남짓한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미양 동무가 반당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당분간 복귀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면 본인도 같은 처분을 받을 거라고. 연습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반당행위. 그 네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행.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곳.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가는 곳. 선배가 무슨 반당행위를 했다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미양 선배는 누구보다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원수님 앞에서 수십 번 공연하면서도 단 한 번의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반당 행위라니. 며칠 뒤 진실의 조각이 들려왔습니다. 악단 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취시하면서 눈치 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리설주 동지, 김정은의 부인과 김미양 선배를 눈엣가시로 여겼다는 겁니다. 리설주 동지도 예전에 예술단 출신이었습니다. 은하수 관현악단, 북한 여성 관현악단 가수였죠. 노래 실력이 뛰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님과 결혼한 뒤로는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김미양 선배의 인기였습니다. 공연마다 객석의 시선이 선배에게 쏠렸습니다. 원수님의 박수도 선배를 향할 때가 많았죠. 그게 리설주 동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질투. 북한에서 제일 높은 여자의 질투를 산 겁니다. 그래서 사라진 거야?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었습니다. 권력자의 기분 하나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곳이니까요. 김미양 선배가 사라지고 일주일 뒤 악단에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달 공연부터 제가 메인 가수를 맡으라고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15년간 코러스만 했습니다. 솔로 경험이라곤 앵콜 때 그 한 번뿐이었죠. 그런 제가 메인이라니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당의 결정이니까요. 연습실에서 홀로 무대 중앙에 서봤습니다. 조명도 꺼진 텅 빈 공간. 김미양 선배가 늘 서 있던 자리. 발 밑에서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가 선배를 집어삼킨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자리에 내가 서게 됐습니다. 그 즈음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문을 닫고 오래도록 통화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연구소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핵연구소에서 30년을 일하면서 그 어떤 기밀 업무도 집에서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일과 가정을 분리하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외투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메모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숫자와 알파벳이 뒤섞인 암호 같은 것, 그리고 맨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8일.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불길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어. 메모지를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남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메인 가수로 첫 공연을 앞둔 날, 특별 통보가 왔습니다. 리설주 동지께서 연습을 참관하신다고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미양 선배를 사라지게 만든 그분이 이제 저를 보러 온다는 겁니다. 연습실에 도착했을 때 리설주 동지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연습실 한쪽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계셨죠.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 단정하게 올린 머리. 멀리서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부르는 내내 그분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따갑고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 한 음절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저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이설주 동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제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분이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오래도록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 눈빛, 뭐였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경멸도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마치 날 알아보는 것 같았어.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10월까지 버티라고요. 그때까지만 참으라고요. 10월에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믿어달라고.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류경호텔, 평양의 미완성 초고층 호텔의 실루엣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미완성인 건물.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저 호텔 같았습니다. 겉으로 웅장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10월. 아직 5달이나 남았습니다. 김미양 선배처럼 사라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리설주 동지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대체 뭐였을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왜 저를 그렇게 바라봤는지, 그 시선 속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것도요. 보이브 요원 김철수. 그 이름이 제 일상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실을 나서면 그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면 그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도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연인 척 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갔죠.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감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망 한가운데서 남편이 저에게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보웨이브의 압박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습니다. 체포도, 신문도, 폭력도 없었죠. 대신 존재 자체로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출근길에 검은 승용차가 따라붙었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악당 건물 앞에 김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신문을 읽거나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면서요. 저와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동료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던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다가가면 말을 멈췄습니다. 보웨이브가 들락거리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나라에서 연좌제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이웃도 엮일 수 있었습니다.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철수가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연습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새 노래 준비는 잘 되어가냐고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한설이 동무는 목소리가 참 좋다고 했습니다. 원수님께서 직접 지목하실 만하다고요. 그러면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짧게, 가볍게. 하지만 그 손길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보겠다고 했습니다. 동무 안전을 위해서라면서요.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폰이 떨렸습니다. 안전이라고? 내 안전을 위해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보이브가 누군가의 안전을 걱정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감시하고 신문하고 끌어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보웨이브가 매일 따라다닌다고.
김철수라는 자가 아파트 앞까지 찾아왔다고, 무섭다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라디오를 켜서 볼륨을 높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조심하는 건지 남편이 제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준혁이 얘기라고요. 준혁. 우리 아들 19살. 평양음악무용대학에 다니던 아이. 한 달 전쯤 갑자기 지방공연단에 파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얼버무렸었죠.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떠났다고요. 떠났다고? 어디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해북. 그 단어가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탈북했다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혼자 준비해서 보냈다고요.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알면 불안해할까봐, 연기 못할까봐, 보웨이브 앞에서 표정관리 못할까봐, 그래서 혼자 다 짊어졌다고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보웨이브가 이걸 알고 있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를 거라고요. 준혁이가 떠난 건 열흘 전이고 지방 파견이라는 위장이 아직 유효하다고요. 하지만 곧 들킬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 안에. 그래서 우리도 떠나야 한다고요. 10월 18일. 그 날짜가 드디어 의미를 가졌습니다. 탈북 날짜였습니다. 남편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신의주, 중국 국경 인접도시까지 기차로 이동.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 두만강을 건넌다고요.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간다고요. 준혁이가 그 루트로 갔고 지금 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비용은 이미 치렀다고 했습니다. 핵연구소에서 30년간 모은 돈, 외화 비밀 계좌에 넣어뒀던 걸 전부 브로커에게 넘겼다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준비해 놓은 거야?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10월까지 버티면 된다고요. 석 달만 버티면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다고요. 진혁이를 만날 수 있다고요.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9. 어릴 때 젖먹이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그 아이가 혼자 탈북했다니. 무사하길 빌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출근길에 따라붙는 검은 차, 연습실 밖에 서 있는 김철수, 복도에서 저를 피하는 동료들. 예전엔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버텨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10월 18일, 그날까지 석 달, 들키지 않고 버텨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연습하고, 공연하고, 웃고, 인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웨이브에 끌려가는 꿈, 아들이 잡혀오는 꿈, 남편이 총살당하는 꿈, 식은땀에 젖어 깼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 창밖으로 평양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체사상탑, 평양의 상징적 탑의 붉은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언제나 깨어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의심하고, 추적하면서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보웨이브가 이미 우리 가족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운명의 시험이 찾아올 거라는 것도요. 원수님을 독대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원수님과 단둘이 만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최고의 영광이거나 최후의 심판이거나 저는 그게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홍보는 갑작스러웠습니다. 공연 리허설을 마친 직후 악단 간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주석궁 김정은 집무실로 출두하라고요. 원수님께서 직접 면담을 원하신다고요.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유를 묻는 건 불경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볼륨을 높이고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절대 특별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요.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요. 아무리 이상한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는 척 하라고요. 10월까지 버티면 된다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불길함은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검은 승용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엔 암막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바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주석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붉은 카펫,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벽마다 수령님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내원을 따라 걸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커다란 문 앞에 섰습니다. 안내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원수님이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소파 2개, 탁자 하나,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백두산 그림이 걸려 있었죠. 원수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검은 인민복 차림, 옆에는 리설주 동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독대라고 들었는데 왜 그분까지 계신 건지 무릎이 떨렸습니다. 인사를 올렸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원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탁자만 바라봤습니다. 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공연이 인상 깊었다고요. 목소리에 혼이 담겨 있었다고요. 앞으로 더 많은 무대를 맡기고 싶다고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긴장하지 말라고요. 자기는 예술인을 아끼는 사람이라고요. 그때 탁자 위로 무언가가 밀려왔습니다. 찻잔이었습니다. 원수님이 직접 따라주신 거였습니다.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찻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원수님의 손이 제 손등 위로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두텁고 따뜻한 손, 그 손이 제 손등을 가만히 덮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뺐습니다. 찻잔이 탁자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찬물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정적. 원수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끝났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때 리설주 동지가 움직였습니다. 큰 수건을 꺼내 쏟아진 찬물을 닦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수님이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피곤해 보이니 돌아가서 쉬라고요. 일어났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뒷걸음질로 문을 향해 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리설주 동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그렇게 읽혔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분명 그렇게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의 손 감촉이 손등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손을 뺀 거야? 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습니다. 신동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법이었으니까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다고요. 10월까지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리설주 동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문 앞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 같던 그 눈. 그분은 왜 저렇게 봤을까? 원수님의 부인이 왜 저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봤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없는 검은 하늘. 이 도시에선 별도 숨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처음으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10월까지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왜 그런 눈빛으로 저를 봤는지, 그분과 저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도요. 새벽 3시. 잠결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몇 마디 나누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부르신다고요. 지금 당장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벽에 불려간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체포나 신문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진실. 검은 승용차가 아파트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겉옷만 걸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석궁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외곽으로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차가 멈췄습니다. 작은 별장이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 경호원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리설주 동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평범한 옷차림, 낮에 봤던 단정한 모습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분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부르셨는지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설주 동지가 탁자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서류 뭉치였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문서. 서류를 펼쳐보라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설이, 생년월일, 출생지, 부모 이름, 다음의 장. 가족관계, 아버지 한철호, 1983년 처형, 안혁명분자, 어머니 김영숙, 1983년 처형, 안혁명분자, 숨이 막혔습니다. 처형. 제 부모님이 처형당했다고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버림받은 아이라고만 들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형이라니, 안혁명 분자라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형제관계, 언니, 한설미, 1979년생. 언니, 저한테 언니가 있었다고요? 그 순간 이설주 동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허리야. 그분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공식 코칭 없이 그냥 이름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난 한설미야.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설주 동지가 한설미라고요? 서류에 적힌 그 이름?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 4살, 나 8살 때 헤어졌다고요. 아버지가 반혁명 분자로 몰려서 부모님이 끌려가셨다고요. 우리는 다른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이름도 바뀌었다고요. 난 평양고아원으로 갔고 넌 함경도 고아원으로 갔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분이 탁자 위에 뭔가를 더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녀와 2 여자아이.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큰아이를 안고 있었고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작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8살쯤 돼 보였습니다. 작은 아이는 4살쯤. 그분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큰아이가 자신이고 작은 아이가 저라고요. 사진 속 작은 아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유일하게 갖고 있던 사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설주 동지가 아니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5년 동안 널 찾았다고요. 예술단에 들어간 뒤로 북한 전역의 고아원 기록을 뒤졌다고요. 원수님과 결혼한 뒤에야 보위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 찾았다고요.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다고요. 원수님께서 아시면 안 된다고요. 반혁명 분자 집안이라는 게 알려지면 자신도 저도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요. 연습실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봤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찾았다는 확신을 얻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면담실에서 손수건으로 상황을 수습했던 이유도 알았습니다. 저를 지키려 했던 거였습니다. 언니가 서류 뭉치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 돈과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중국 위안화 뭉치, 그리고 브로커 연락처 회복하라고요. 네, 남편이 준비하고 있는 거 안다고요. 근데 그 루트는 위험하다고요. 보위부가 이미 감시하고 있다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가 다른 루트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더 안전한 브로커, 더 확실한 길. 이 봉투대로 하면 된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물었습니다. 언니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난 이미 늦었다고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넌 다르다고요. 넌 나가야 한다고요. 엄마 아빠 목까지 살아야 한다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터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별장을 나섰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오래도록 35년의 그리움을 담아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신 못 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네가 자유로운 땅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차에 올랐습니다. 뒷유리로 별장이 멀어져 갔습니다. 언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아줬습니다.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언니가 준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진짜 안전한 루트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구했냐고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언니가 이 하늘 아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나를 찾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니,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불러봤습니다.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여자가
제 피부치라는 걸요.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저를 구하려 한다는 것도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탈출! 10월 18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지방 친척 방문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서류는 남편이 준비했습니다. 핵연구소 간부의 권한으로 발급받은 여행증명서.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보이부가 들이닥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이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12시간만 버티면 중국 땅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기차역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0월의 국경도시는 이미 겨울 냄새가 났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브로커를 만나기로 한 장소는 역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언니가 준 연락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준비했던 브로커였죠. 언니의 루트는 이틀 뒤에나 가능했고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보웨이브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여관 2층 구석방, 브로커 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었고 눈이 쥐처럼 작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위아래로.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남편이 약속한 금액을 건넸습니다. 달러로 5,000불, 두 사람 몫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돈을 세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이 올랐다고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분명 5,000불로 약속했다고요. 브로커가 웃었습니다. 기어란 웃음이었습니다. 요즘 국경 경비가 강화됐다고요. 순찰조가 2배로 늘었다고요. 그래서 10,000불이 필요하다고요. 쓰면 거래는 없다고요. 10,000불. 우리에게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5,000불과 언니가 준 위안화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7,000불까지는 마련할 수 있다고요. 제발 봐달라고요. 브로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0,000불 아니면 안 된다고요. 싫으면 돌아가라고요. 어차피 내일이면 보이부가 여기까지 온다고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자가 우리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처지라는 걸 알고 가격을 올린 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관 복도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자는 믿을 수 없다고요. 돈을 줘도 배신할 거라고요. 처음부터 신고할 작정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럼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직접 건너자고요. 두만강을 브로커 없이 건너겠다는 거였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찰대가 있고 지뢰가 있고 수심을 모르는 강이었습니다. 브로커 없이 건너다 잡히면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핵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국경지역 지도를 본 적이 있다고요. 순찰 간격이 가장 넓은 구간을 안다고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허술하다고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브로커에게 배신당하느니 직접 뛰는 게 나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신의주 외곽의 강변마을까지 걸어갔습니다. 본 적이 없는 농로를 따라 1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이 50m쯤 돼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은 중국 땅, 불빛 하나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 허벅지까지 물이 찼을 때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강바닥은 자갈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발이 빠졌다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강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물속에 몸을 낮추라고요. 코만 내놓고 숨으라고요. 물에 잠겼습니다. 차가움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수면 바로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발 지나가달라고만 빌었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다시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고요. 지금이라고요. 남은 거리를 미친 듯이 건넜습니다. 물살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강둑에 올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건너편, 북한 땅, 39해 동안 살았던 곳, 그곳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손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젖은 몸으로, 떨리는 팔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해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중국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탈북자를 잡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곳.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움직여야 한다고요. 날이 밝기 전에 숨을 곳을 찾아야 한다고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저를 기다리는 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배신이라는 걸요. 그리고 석 달간의 지옥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도요. 중국은 자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북한보다 넓고 북한보다 교묘한 감옥. 탈북자를 잡으면 포상금이 나왔습니다. 이웃이, 친구가, 심지어 도와주겠다던 사람이 신고했습니다. 비면 북송,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소 행위거나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석 달, 90일간 숨고 쫓기고 배신당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직후 우리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피부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발각될 터였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까?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중국 거주 한민족 마을이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알아둔 곳이었습니다. 리순옥이라는 40대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탈북자를 숨겨주고 다음 루트를 연결해주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대가는 1,000위안. 리순옥의 집은 허름한 농가였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지하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감자와 배추가 쌓인 좁은 공간.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몸을 녹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리순옥이 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따뜻한 국물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리순옥이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몇 마디가 들렸습니다. 탈북자 2명. 포상금,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짐을 쌌습니다. 리순옥이 돌아오기 전에 창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청이었는지 진짜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틀을 산속에서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계곡물로 갈증을 달랬습니다. 밤에는 서로 껴안고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작은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피더라도 굶어 죽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붉은 십자가가 달린 작은 건물, 한글로 사랑의 교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조선족 남자. 우리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숨겨주셨습니다. 밥을 주셨습니다. 옷을 주셨습니다. 왜 도와주시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으셨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교회 지하실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목사님이 안전한 브로커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베이징까지 데려다 줄 사람. 거기서 베트남을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이동은 지옥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12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3번 지났습니다. 숨을 죽이고 짐더미 사이에 웅크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젊은 조선족 남자.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쿤밍 중국 남부 도시까지 데려갔습니다. 기차로 이틀. 쿤밍에서 베트남 국경까지는 차로 8시간. 밤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산길을 걸어서요. 두만강보다 수월했지만 다리가 풀렸습니다. 베트남에서 사흘, 그리고 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건 12월 말이었습니다. 중국을 떠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태국은 달랐습니다. 탈북자를 북송하지 않는 나라, 한국 대사관에 가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 브로커가 대사관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직접 찾아가라고요.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고요. 대사관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30분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요. 철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탈북자냐고 물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벽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괜찮다고요. 이제 안전하다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이었습니다. 90일. 두만강을 건너고 배신당하고 쫓기고 숨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난 거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방콕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 북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빛이었습니다. 살았다. 그 한 단어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지옥을 통과했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이제 진짜 끝이 보였습니다. 2023년 3월 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 멀리 게이트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엄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내 아들 19살. 5개월 전 먼저 이 땅을 밟은 아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태국 대사관에서 2달을 보냈습니다. 신원 확인, 건강검진, 연담, 회복자로서 밟아야 할 절차들이었습니다. 지루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아래서 잠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건 3월 초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북한 땅이 있었습니다. 성향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별장에서 헤어지던 날, 문 앞에서 손 흔들던 모습,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던 그 뒷모습. 언니 잘 있어?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이 탈북의 대가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를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5개월 만에 아들을 본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준혁이가 보였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떠나보낼 때보다 어깨가 넓어졌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어릴 때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눈매에 저를 닮은 코, 준혁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뛰어왔습니다. 저도 뛰었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준혁이도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셋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요. 내일 기다렸다고요. 엄마 아빠가 안 오면 어쩌나 무서웠다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먼저 보내서 미안했습니다. 혼자 두려웠을 텐데. 혼자 외로웠을 텐데.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이제 다 괜찮다고요. 하나원 탈북민 정착지원시설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카드 쓰는 법, 인터넷 쓰는 법.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마트에 물건이 넘쳐나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북한에선 줄 서서 배급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조심했습니다. 웃는 것도 우는 것도 눈치를 봤습니다. 여기선 달랐습니다.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북한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하나원을 나와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남편은 연구직을 구했습니다. 핵물리학 지식이 쓸모가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고요.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웨이브가 문을 두드리는 꿈, 두만강에서 잡히는 꿈, 언니가 끌려가는 꿈, 식은땀에 젖어 깨면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다고요. 여긴 안전하다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9년간의 공포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악몽의 빈도가 줄었습니다. 낮에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탈북이 어떤 것인지, 그곳에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처음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얼굴이 알려지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게 해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요즘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언니가 있습니다. 평양 어딘가에서
그녀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연락할 수 없습니다. 편지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언니가 무사하다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통일. 그 단어가 예전엔 그냥 구호였습니다. 정치인들이 떠드는 말, 현실감 없는 이야기. 이제는 다릅니다. 통일은 제 소원입니다. 언니를 다시 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만강을 건너지 않아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날. 그날이 오길 매일 기도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입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불빛이 드물었죠. 여기는 밤에도 낮처럼 밝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할 자유, 꿈꿀 자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자유. 제가 두만강을 건넌 건 이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건 이 빛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아직 그곳에 갇힌 2,500만 명을, 저처럼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을, 그들도 언젠가 이 빛을 보게 되길. 준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배고프다고요. 뭐 먹을 거 없냐고요? 웃었습니다. 라면 끓여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저녁. 북한에선 꿈도 못 꾸던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제 새 삶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설이입니다. 모란봉 악단 가수였고 탈북자이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언니를 안을 수 있기를 기다리는 동생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